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BNTV 코인, 진품, 명품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네, 요즘 빠르게 변하는 크립토 생태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신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신뢰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워렌 버핏을 위시한 많은 월가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곤 했었는데요. 현재는 많은 법과 그리고 많은 자산들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 중심에는 바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진품 명품에서 저희가 1화, 2화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포함해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대선에 따라 코인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회에서는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또 어베일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조금 울상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패널분들과 함께 또 하나하나 따져볼까 하는데 지난 23일, 24일 사이 빗썸에서 어베일 코인의 부자연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19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발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 사건의 1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며 재발 방지에 대한 대처는 무엇이고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또 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든든한 패널분들 3분이나 모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렇다면 첫 번째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크립토 분야의 학술적 지식은 물론이고요. 산업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꿰뚫고 계신 분이시죠. 윤석빈 서강대학교 특임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트러스트 커넥터 서강대 윤석빈입니다.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3회째니까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랑 친해질 것 같고 패널분들하고 좀 친해져서 편하게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다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빈 교수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친근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빈 교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패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블록체인 관련 기술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블록체인 전도사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십니다. 블록체인 초이스 에반젤리스트 최하인 뮤온오프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 뮤온오프 대표 최하인입니다. 이번 주도 함께하게 돼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세 번째 분 모셔볼까 하는데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역할을 해주실 분입니다. 탄탄한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복잡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쉽게 풀어주실 분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법무법인 포유의 김경남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유의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실제 가상자산 사건들을 민사, 형사 사건들 많이 처리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기초로 생동감 있게, 현장감 있게 사건 풀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타 방송국에서 타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는 최고의 패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만큼 이 방송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코인, 진품, 명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물병 좀 내고. 네, MBNTV 코인, 진품, 명품.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인지 먼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요. 가장 큰 주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주제는 바로 가상자산 시장, 또다시 불거진 코인 시세 조작 의혹입니다. 자, 최근에 사실 이틀 전이었죠. 오늘 장에서는 이제 국내 시장, 코인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하락세를 이었고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죠. 실제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저도 굉장히 우울한 3일을 보내고 지금 방송을 진행하러 왔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프닝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생태계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토큰 시세 조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탈중앙화된 화폐라는 가상자산의 기본적인 이념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과 토큰들의 시세 조작은 블록체인 생태계 자체의 불신을 키워온 것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런 시세 조작 의혹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지난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발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변호사님을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예, 이 사건 어베일 토큰 사건인데요. 이 어베일 토큰이 신규 상장 직후에 1000% 이상 폭등을 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에 80%가 폭락해서 토큰 시세가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 정도 올랐다 내리면 거의 조증이 올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코인이 지난달 7월 23일 오후 10시에 236원의 빗썸에 상장이 됩니다. 근데 상장된 지 15분 만에 3,500원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15분 만에요? 예. 문제는 이렇게 코인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날 284원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시세 조작이 아니냐, 세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어렵다라는 맞아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강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닌가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뭐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짧게 이게 저녁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손실이 발생한지는 아직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호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그래요? 예. 네. 이게 메인넷이 출시된다는 호재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예상은 된다. 그렇지만 1000% 이상 올랐다가 떨어진 것은 그 상승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맞아요. 누군가 이거는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 시장이라고 해도 수십 년이 지나도 1000% 오르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네. 물론 수익을 그 중간에 보신 분들은 좋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매도하지 못하고 또 오를 때 파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지 못해서 하락세를 같이 맞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남의 일 같지도 않으니까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 사건 중심에선 어베일 코인 이것이 어떤 코인인지 궁금합니다. 오프닝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윤석빈 교수님께서 어떤 코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어베일 코인은 이제 용어 좀 많이 어려운 게 나옵니다. 롤업, 뭐 레이어 2 모두 용어 좀 어려운데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레이어 2라고 하는 건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 1은 흔히 말하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레이어 1이고요. 레이어 2는 그 레이어 1 위에서 처리하는 것들은 이제 레이어 2라 표현되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베일 코인은 이제 모듈 블록체인을 제어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모듈 잘 정리돼서 앞으로 새로운 게 나오도 잘 갈아 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모듈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사상인데요. 그걸 때 대표적인 코인이라 볼 수 근데 있는. 들어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용어를 블럭처럼 갈아치운다? 예, 이게 그러니까 어떤 모듈러라는 내용이죠? 게 모듈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모양이 네. 그러니까 레고 블록처럼 이제 레고 블록 하잖아요. 네. 모듈 모양이 있어서 잘 쉽게 붙이기도 하고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모듈러 블록체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공학 용어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듈, 그러니까 이 소스 코드를 짤 때 막 순차적으로 짜는 게 아니라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잘 정리돼서 다른 게 와도 이제 갈아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어쨌든 이제 또 설명드렸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아베일 코인 자체가 폴리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폴리곤은 워낙 유명한 블록체인에서 유명한데 이 아베일 코인 그 창업자가 폴리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폴리곤에 대한 것 아마 시장에서도 폴리곤 출신이니까 출신이니까 그러면은 창업자가 같다는 얘기겠네요. 기술력이 있네. 네. 그렇게 많이 인정받았던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원래 이제 레이어 2나 롤업 관심 있는 영역이라서 네. 그런 것들 많이 봤던 이제 폴리곤 워낙 유명한 프로젝트니까 이제 저도 봤을 때는 폴리곤 출신이네. 이제 뒤에 아마
박채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실 건데. 네. 제가요? 그러니까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 대표자 네. 그 출신. 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폴리곤이 대표적인 롤업이나 그거 네. 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근데 롤업이 폴리곤 제일 잘하는 프로젝트인데 거기 네. 나온 출신이야. 그래서 어베일이 기술력은 있겠네라고 하는 신뢰성을 받았던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폴리곤이 사실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처럼 코린이 분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예. 있거든요. 그게 신뢰감이 주는 코인인가요? 그러니까 폴리곤이라고는 이더리움은 들어보셨죠? 네. 이더리움은 이제 워낙 다 유명하니까 그쵸. 비트는 다 아시니까. 그렇죠. 잘 모르면은 이제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투자죠. 근데 네. 아마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폴리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속도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레이어 2나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네. 폴리곤 수준이 나왔어. 그래서 네. 이거는 기술력이 있겠네라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롤업이나 레이어 2에선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약간 사건 때문에 네. 신뢰감이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그리고 파편화된 블록체인이 약간 파편화돼 있거든요. 마치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옛날에 각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쓰고 MS는 각자 썼는데 그런 연결된 미드레이어처럼 네. 아베일 코인은 이런 걸 잘 연결할게라고 하는 기술적인 미래지향적인 걸 제시했던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저는 이제 투자 쪽은 아니라서 근데 네. 요거는 저도 보니까 뉴스에 나왔는데 네. 그 대표자께서 우리는 투명하게 했어. 우리는 기술력이 있고 투명하게 할 테니 우리가 뭐 자세 뭐 당구한테도 우리가 다 제시할게 나오긴 했는데 포인트는 어쨌든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가 됐던 프로젝트이긴 한데 이번에 약간 이슈가 있긴 한데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나마 폴리곤 출신인 것 외에도 이런 레이어 2나 롤업이라고 롤업이 하는 것들은 이제 흔히 레이어 속도를 하고 빠르게 처리되고 그리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건 또 제가 또 너무 설명하면 시청자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네. 그런 롤업이나 그런 기술들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폴리곤 이후로 네.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폴리곤과 어베일의 창업자가 같다. 그리고 폴리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도움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오늘 이 대화의 주제는 어베일 코인이기 때문에 폴리곤과 어베일의 차이점을 뽑자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사상은 좀 비슷한데요. 네. 좀 더 다르게 하면 약간 좀 폴리곤하고 아벨은 비슷한 레이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모듈러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강조돼서 그러니까 그 창업자가 우리 폴리곤인데 폴리곤보다는 내가 모듈러 블록체인 우리가 모듈러 처리가 돼라고 해서 처리되는 것들에서 할 수 있어서 일단 뭐 기본적인 부분에서 뭐 결제라든지 스테이킹 뭐 가버넌스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약간 좀 폴리곤이 약간 인프라라고 한다면 인프라에서 좀 더 서비스와 연결 브릿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네. 블록체인하고 연결되는 브릿지가 자연스럽게 마치 미드레이어처럼 중간 처리하는 것들 스미스하게 그런 브릿지 처리를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많이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포인트는 우리가 모듈러 블록체인 제공을 해 그리고 네. 다른 블록체인 파편화돼 있던 거를 잘 연결돼서 좀 일반 사용자들은 다른 블록체인 이더리움 여러 가지 블록체인 있을 때 파편화된 거를 자연스럽게 통합 인프라라고 보일 수 있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윤 교수님 이제 설명을 저같이 기술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어 2라고 하는 것들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이 초당 한 26건밖에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몰렸을 때 이게 병목 현상에 의해서 그 거래가 처리가 안 되니까 네. 그 이더리움의 갓기를 하나 만들어서 그 레이어 코인에서 그걸 롤업 말하는 대로 그 거래 트랜잭션을 이렇게 감아서 그 딱 한 부분을 마지막에 그 영수증만 그 이제 이더리움에 네. 올리면 훨씬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들을 보통 레이어 2라고 하고 네. 그렇게 나온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폴리곤인데 네. 앞서 윤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이종 네트워크 간에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아서 거기서 발행한 코인들이나 데이터가 서로 돌지를 않고 각각의 파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폴리곤이 레이어 2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폴리곤에서 만들어진 매틱 코인이 이더리움 매틱과 호환이 되지 않는 형태가 있어서 그걸 잘못 보냈다가 영구 손실이 되는 등의 굉장히 피해가 큰데 그런 것들을 메꿔보자가 사실 그 레이어 2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이미 이 폴리곤의 공동 창업자였던 아르나그 아르준이 이번에도 이제 어베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유사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폴리곤 네트워크는 인도의 그 개발자들이 2017년에 뭐 자인틱 하나니, 산딥 네일왈, 그다음에 아르나그 아르준 등이 해서 공동으로 설립해서 그 이더리의 호환 레이어 2로 해가지고 이제 100억 개의 매틱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매틱이었다가 네. 블록체인 중심은 결국 롤업 서비스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네트워크 간의 확장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름으로 이걸 한번 리브랜딩을 합니다. 2021년 2월에 폴리곤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롤업을 할 때 저희가 뭐 영지식이라든가 옵티미스틱, 그다음에 뭐 벨리디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소버린 이런 형태의 롤업 등의 방식이 있는데 이 모든 레이어 2의 네트워크들을 우리가 하나의 호환되는 멀티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아르나그 아르준이 다시 어베이를 공동 창업을 하면서 이걸 인터뷰를 지난 6월 11일 날 그 블루밍 비트랑 합니다. 근데 블록체인의 중심에 롤업 서비스가 있고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높이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폴리곤 네트워크를 리브랜딩 할 때 했던 말이랑 굉장히 동일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베일 코인 역시 매틱이랑 똑같이 100억 개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 개발 계획을 이제 봤을 때도 폴리곤에서 나오는 뭐 시큐리티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엑스큐션 레이어 이게 그대로 어베일 DA, 그다음에 뭐 어베일 넥서스, 그다음에 퓨전 시큐리티에 거의 동호 반복적으로 이름만 바꿔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검증하는 방식도 뭐 라이어 클라이언트로 해서 그 데이터 청크만 부분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플로드로 하는 거, 이 구조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굳이 폴리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어베일 네트워크를 했을까, 새로 만들었을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의구점이 좀 생기는 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모듈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이게 뭐 이더리움에 쓰는 이제 언어라든가 그다음에 각각의 그 네트워크 이종 네트워크한 호환이 되지 않은 건 여전한 과제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크로스 체인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건지 구체적인 계획안은 폴리곤 때도 제시를 못했고 지금도 제시를 못해요. 근데 폴리곤은 100억 개의 매틱을 발행해서 실제 지금 88억 개 정도가 유통이 돼서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은 상황이고 폴리곤의 어떤 생태계가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동일하게 어베일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100억 개의 어베일 코인을 발행을 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창업자인데 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어베일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발행이 전체 다 되었는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궁금하기도 한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또 과거의 히스토리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곤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베일 프로젝트가 뭔지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방금 했죠 어베일. 네. 그다음 순서는 이제 아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정했는데 어베일 넘어가서 설명 도움 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네. 말씀드려서 설명해 주셨을 때 포인트는 보면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유사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폴리곤의 이제 기본 에셋 기술적인 게 다 올라온 건 맞고요. 그런데 아마 이 창업자가 좀 더 확장하려고 했었던 거는 아마 좀 더 그런 속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마 그 아키텍처를 아까 말씀 파편화된 걸 좀 더 우리가 폴리곤은 아까 EVM 계열 자체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넘어서는 확장성을 좀 높이겠다라고 했던 사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검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워낙 얼리 스테이지이기도 하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우리 잘 돌아가지 폴리곤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어도 다 돌아가라는 것들을 아직 검증이 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아키텍처를 보면 그거가 약간 폴리곤보다는 좀 더 확장성을 높였다 그런 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은행에서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여러 가지 클러치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베이스 할 때도 이번에 처음에 뭐 초기 랩에서는 될 수 있는데 이게 대형 트랜잭션 같은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실제 연구실에서 됐을 때는 될 수 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실제 대형 트랜잭션, 실제 많은 유저를 붙였을 때는 약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폴리곤과 유사하다. 그건 맞고 근데 좀 더 확장성을 위해서는 그런 거는 좀 아키텍처로 보면 그런 게 좀 더 약간 모듈 처리도 하고 좀 더 다르게 처리했던 거는 또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최하인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도움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프로젝트에 대한 좀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업자가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베일이 폴리곤에서 분사한 이유는 이제 롤업 중심의 미래가 결국 블록체인의 미래이기 때문이다라는 말들이 나왔었는데 폴리곤과 어베일의 창업자가 동일하다고 어쨌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상장의 특이점이 또 뭔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베일 코인은 이제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해서 이번 7월 23일에 전 세계 16개 대형 거래소에서 동시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되게 특이점은 우리나라의 빗썸만 피아트 이제 말하자면 법정 통화로 거래되고 나머지는 전부 테더로 거래가 됩니다. 딱 유일하게 법정 통화로 거래되는 게 빗썸 외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그게 브라질의 보바닥스라고 하는 데서 레알로 거래가 되는데 네. 뭐 헤알이라고도 하고 레알이라고도 브라질 단위인데 레알이 리얼이라는 얘기죠? 아니요. 그 브라질 통화 단위가 줄 알았어요. 그게 스페인 언어로 하면 레알이고 네. 이제 파키스탄 하는데 네. 그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밖에 거래가 안 나와서 사실은 굉장히 무시할 만한 양이고 네. 실제적으로는 빗썸이 뭐 거래량 2, 3일을 계속하면서 상당히 많은 형태의 거래가 있었고요. 그저께만해도 한 30% 오늘 뭐 어제 뭐 했을 때 한 20%에서 16%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빗썸만 유일하게 이제 법정 통화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한 가지 포인트고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베일의 전체 발행량이 100억 개인데 맞아요. 지금 이제 어베일 재단 측에서는 이 중에서 16.775%만 유통하고 있다. 나머지는 유통하고 있지 않다. 네. 그런데 지난 이제 7월 23일에 빗썸에 상장되었을 때 그 빗썸에서 전체된 유통된 게 155만 개고 그리고 이제 일드 파밍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일드 파밍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이 유통시킨 양이 빗썸 거래량의 75%인 125만 개입니다. 그런데 이 125만 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어베일콘 1억 6,775만 개 중에 1.25%나 되는 양으로서 상당히 큰 볼륨을 지는데 이걸 과연 재단이나 거래소가 몰랐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랐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후에 우리 변호사님이나 교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베일 이에 대해서 토큰을 만들었고 어쨌든 연락을 했으니까 유통량에서 제외되겠다라는 다소 성의 없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닥스에 대한 존재도 의문이 가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시점입니다. 자, 가상자산 시장 워낙에 이제 복잡하고 첨단 기술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듣기 어려운 단어들 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 판단에 있어 다각적인 판단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판단을 투자자가 내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이번 의혹 역시 금융당국이 먼저 조사를 착수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거래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본질적으로 이게 주식시장은 다르죠. 왜냐하면 이게 24시간 돌고 있고 또 크로스보더 워낙 글로벌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저희 나라에서도 이걸 뭐 아까 금융위 금감원도 뭐 프레이트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실제 이게 초국경성이라는 게 있고 24시간 이게 워낙 글로벌리 돌고 워낙 빨리빨리 돌죠. 워낙 빨리빨리 돌고 이게 좀 저희가 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이거를 사실은 캐치하고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금융당국 저도 가끔 뭐 자문이나 뭐 금융금감원 당국분들 만났을 때 뭐 고생을 많이 하고 느끼고 있는데 그게 아마 좀 인사이트도 필요하시고 여러 가지 글로벌리 좀 오픈 이노베이션 필요하긴 하는데 포인트는 아마 워낙 속도도 빠르고 글로벌리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글로벌한 프로젝트 성격이 좀 강해서 좀 어렵다고 볼 수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캐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 적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변호사님께 질문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결국 피해자들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지난 19일에 실제로 발효가 되었는데 이 시세 조정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이를 통해서 막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 새로 시행된 법이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세 조정 행위만을 처벌하는 법률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시세 조정 행위를 다 포함해가지고 형법이나 특경법상에 과연 이게 금원을 편취한 것인가,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사기죄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근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려 그러면 단순히 시세 조정이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원화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답보가 돼야 되고, 그 거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암암리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뭐 약간의 거래량을 자기 거래도 하고 조금 뭐 자전 거래도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모든 코인의 그런 성격들이 조금씩 녹아져 있기 때문에 시세 조정이 있었다는 그 행위만으로 막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세 조정을 해주는 것이 여튼지 간에 결론적으로 그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게 코인 가격을 상향시켜서 그걸 유지시키는 데 또 도움이 됐던 적도 있기 때문에 네. 단순 시세 조정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한데 뭐 실제 코인 판매 대금에서 50에서 80% 정도가 판매에 관여한 판매인들이나 아니면 MM 세력들에게 흘러갔고, 네. 그로 인해서 재단에 들어오는 돈이 극히 적었고, 그나마 재단에 들어온 돈들 역시도 회사의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이 되고 백서상 기재된 생태계 사업에는 투자가 되지 않았고, 네.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아무리 돈을 투자한다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였다. 애초부터 이거는 기획된 사기 범행이다.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범죄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하기 때문에 네. 사기죄를 적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토큰 판매인들 같은 경우에는 갖가지 거짓말로 이렇게 뭐 토큰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다 그래도 이들이 판매 행위의 그 단계에서만 관여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막바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행된 법률에 의하면 전체적인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유무와 무관하게 MM 세력에 대해서는 시세 조작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되고, 그리고 토큰 판매인들에 대해서는 그 간교한 거짓말이나 기교에 의한 토큰 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뭐 엄격한 형벌이 적용될 수 있어서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또 우리가 국내 시장처럼 삼성전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투자를 하실 거고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미 좀 많이 오른 게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그만큼 이렇게 어베일 코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피해를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그 기준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호받을 수 있고 이미 딱 봤을 때 그것은 사기였다라는 식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사태를 파악하고 대처를 나선 거는 이제 금융감독인데요. 사실 이러한 수상적인 움직임을 가장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건 거래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만약 시세조정 의혹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과했다면 거래소도 역시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도 빗썸에서 어베일코인은 자유로이 버젓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 거래 정지를 한다든지 많은 이슈가 돼서 매도 물량을 확 내놓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데 사실 코인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래소는 이번 시세조정 의혹에서 자유로운 건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빗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빗썸에서 시세 조정 행위가 개입됐다. 이 부분은 인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7월 23일 날 상장이 됐었는데 2시간 만에 곧바로 1000%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원화 국내 거래소 포함해가지고 상장 직후에 그 가격 변동이 어떤지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뭐 기본적인 그렇죠. 태도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요새 내부 시스템이 다 알림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가격 폭락의 폭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자연히 또 보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사실 빗썸과 같은 국내 원화 거래소에 상장되기 이전에 네.
상당한 거래량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해외 거래소에 먼저 상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거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내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뭐 A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그걸 마케팅을 한다. 그게 잘 팔리겠습니까? 뭐 사람들을 광고 홍보 활동을 많이 해도 그나마 조금 인지해서 간신히 팔 정도인데 네. 그걸 해외에서 해야 된다. 그럼 언어도 다르고 사업 구조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코인 같은 경우 어느 산업 뭐 기업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MOU도 체결하고 뭐 계약도 체결해서 그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광고도 해야 되는데 그쵸?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시켜 놓고 그게 되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매도 주문을 넣고 매수 주문을 넣고 하는 자전 거래로서 일정한 거래량이나 조금 가격을 맞춰놓고 그래야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야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고 국내 원화 거래소로 이제 진입이 가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코인에서 적용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 거래소들에서도 이런 관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빗썸에서도 이게 상장 이전에 해외 거래소에서 뭐 이게 거래가 되고 있었다고 하면 그런 사정들을 인식은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문제는 이게 상장되고 나서는 그런 거래량이나 시세 조정 행위가 이제 개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국내 상장되고 나서는. 근데도 이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5일 만에 그런 5일 사태가 만에죠. 예, 그런 사태가 발생했고 또 이게 거래량도 이게 생각보다 너무 시가 변동도 컸기 때문에 아마 빗썸 스스로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또 거래를 중단시키는 건 또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근본의 가상자산 네? 이용자 보호법 제11조에 편입된 게 네. 자, 예전 같았으면 거래소들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뭐 바뀌거나 시세의 폭락이 크다 그러면은 네. 유의 종목 지정을 하거나 맞아요. 뭐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하고 네. 이렇게 거래를 종료시켰는데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금지해라는 규정이 또 신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규정도 있기 네. 때문에 이제 빗썸에서는 이거는 중지는 못 시키겠고 이게 또 발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 1호 사례가 되지는 않겠는가 이런 걱정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휴시하고 있다가 금융당국에서 뭐 피해자분이 제보를 했을 수도 있고요. 자체 조사가 나왔을 수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조금 불거진 것 같은데 거래소는 저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인지는 하고 있었다. 근데 시세 조정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을까요? 근데 저는 거래소가 개입을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게 정상적으로 상장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 거래소가 굳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리스크를 도모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사 결과 이후에 이제 책임을 질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진품 명품에서만 참 다루는 명품과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주 이슈들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변호사님에 대한 의견까지 저희가 깔끔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 최하인 대표님께 드려볼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어베일 코인 사태도 김프와 좀 관련이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김치 프리미엄이 자주 발생했고, 2013년 우리나라의 최초 거래소였던 이제 코빗이 생겼을 때도 사실 그 당시 전 세계 거래가보다 한 10% 정도가 높았기 때문에 원래부터 김프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근본적으로 김프가 발생하는 요인은 그 가상자산의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엄격한 신원 확인 절차 KYC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나 혹은 외진의 가상자산 유입이 굉장히 막혀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량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보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폐쇄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데는 첫 번째,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 불가, 거래 불가. 그다음에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법적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 한국인이 외환을 들여서 해외 거래소 사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는 재정 거래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화 유출이라든가 환치기로 굉장히 이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폐쇄적인 시장에 의해서 이 김프가 근본적으로 생기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어떤 그 디지털 노마드적인 성향이라고 할까 굉장히 그 위험성과 어떤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국민성인가요? 근데 저는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투기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산업이 생기고 자산이 생겼을 때 거기에 이제 한 발 빠르게 대응해서 투자를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만큼 이제 희생이 강한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 리턴이죠. 되는데 그런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어베일 코인 같이 갑자기 상승해서 가격이 막 오르면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오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할 부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1분이라도 빨리 들어가서 빨리 이익을 좀 먹고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그 요인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양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시장이라는 예전에 점이 있어서 저를 보는 느낌이네요. 지금도 불나방 많죠. 효과죠.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팝니다. 맞아요. 그렇게, 공포에 사서 예. 환희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를 때 2억이 1억 대는 이제 그거를 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체감을 하고 이제 또 문제는 어베일 코인이 이제 7월 23일 전 세계 동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거래소에서 이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할 만큼의 시간적 여력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유통량의 1.25%를 공급할 정도는 초기 투자자 내지는 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지는 빗썸에 이게 10시에 상장된다는 걸 미리 알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미리 해외나 이런 걸 통해서 SNS로 그 이제 대리 매매를 해주겠다라고 유도를 했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내부자가 좀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래소가 가담하는 부분은 있다고 보시는지 그 과거엔 부분은 많이 궁금- 했죠. 과거에요? 근데 지금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 거래소가 굉장히 그 규제 측면에 있어서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네. 서비스 내용도 되게 좋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원화마켓이 열려 있는 거래소는 뭐 신뢰를 받을 만하지 않나 지금의 업태 지금은요? 형태는 그렇지만 뭐 대형 거래소들의 그 이제 1호 주주 일대 주주분들이 다 송사 휘말린 걸 봤을 때는 뭐 깨끗하지는 않겠죠. 재판부가 판단하시겠지만.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폐쇄적 생태계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땐 저희 이제 투자 보호 단체는 법인이 좀 열려야 되지 않나. 너무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인데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법인 투자라든지 그런 게 좀 되면 좀 또 생태계가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개인적 의견이 근데 있어서. 이제 저는 법인 투자자분들인데 이게 시장이 열리면 그분들이 비트코인 사지 어베이 코인 살까 싶은 생각 좀 들고 또 만약에 사셨는데 네. 이분들이 투매를 시작하면 그거를 이제 개미들이 떠안는 구조도 돼서 실제로 법인 투자가 알트코인을 흡수하게 됐을 때 네.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제 작전 세력이 돼서 이거를 개미들의 무덤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특정한 해법이 있다라고 네. 아직은 조금 보기 어렵지 그러니까 않나 제가 봤을 때 싶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너무 우리가 네. 개인 투자자 위주잖아요. 네. 제가 맞아요.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리도 그렇고 네. 좀 법인 투자가 안 되는 나라 우리나라 몇 개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맞네요. 건전한 생태계 위해서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연결이 융합된 이 시대에는 좀 약간 그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또 금융이 금감한 분들이 있으면 좀 약간 법인 투자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한번 고려해보는 포인트가 아닐까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조금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울분을 토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정말 좋은 코인을 고르기 위해서 어떤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골라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 답변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은 워낙 아까 잠깐 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사실은 이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점이 필요해요. 기술적인 네. 부분, 비즈니스 측면, 온체인, 맞아요. 오프체인 다 봐야 돼서 사실 제가 뭐 다른 쪽에선 이게 뭐 레이팅하는 쪽도 경험했었지만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또 민트드 진표를 갖고 이제 저희가 할 거니까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자막이 나올 거 이제 표가 나올 거긴 한데 뭐 기술적인 측면, 뭐 토큰 이코노믹 그리고 전체적인 마일스톤, 뭐 비즈니스, 커뮤니티, 뭐 질적 평가, 리스크 이제 아마 전체적인 일반적인 이제 비즈니스 평가를 위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블록체인, 크립토에서는 온체인 또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온체인에서 아마 저희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이렇게 네. 이런 평가 지표를 갖고 이제 디베이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좋아요. 네.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얘기 나왔지만 마치 제가 표현을 드리면 제가 아이가 이제 고3 수험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이 봤을 때는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보잖아요. 네. 시험을 보면 평가가 나오잖아요. 네. 뭐 국어 성적, 수학, 영어 이렇게 나오듯이 아마 이런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보고 나면 내가 국어가 약하구나. 영어 그런 식으로 아까 평가를 볼 수 있는 이런 일종의 재단을 위해서 이런 전체적인 평가표를 보시고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이게 더 개선될 건데 그렇게 한번 예를 들면 그런 좀 표현할 수 있어 이런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갖고 아마 저희 방송에 민티드 갖고 아마 지금 그림 나와 있는 그렇게 이 평가표를 갖고 지표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기술, 커뮤니티 다양한 측면, 법적인 부분, 다양한 측면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나는 기술만 잘하면 안 되거든요. 비즈니스, 기술, 커뮤니티, 전체 종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좋아야 아마 좀 건강하고 생태계가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아마 여기 패널 분들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각자 영역에서 내가 잘하는 분야만 하시면 안 되고 아마 이 좀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프레이트에서도 우리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게 근데 본질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펀딩을 위한 펀딩이 아니라 그쵸. 이게 모델 자체도 모델이 중요하죠. 네. 이게 현실적인 가치가 있는 거라면 어쨌든 이게 돌아가게 되는 게 있는데 정말 안 돌아갈 프레이트인데 펀딩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좀 투자자도 그렇고 아마 저희 아마 군인당국도 이렇게 좀 종합적인 어프로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살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고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코인이나 주식 투자는 그냥 손쉽게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될까?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어베일 코인에 대한 사태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코인을 잘 고를 수 있는지 기준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민티드의 지표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이 항목들 쫙 적어보시고 한번 이제는 코인을 고를 때 하나하나씩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하실 건 뭐 시간도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 기술도 있는데 저희가 또 블록체인이잖아요. 네. 온체인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이 아마 다른 민티드에서도 일부 나오긴 하는데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는 것도 뭐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 방송에서 또 다룰 거잖아요. 예, 아마 뭐 라이브 할 때는 아마 온체인 데이터를 여기서 네. 어떻게 볼 수 있죠? 그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마 비즈니스 평가 다른 거는 네. 크립토에서는 온체인 데이터가 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그게 또 약간 매력이기도 하죠. 좋다. 온체인 데이터가 있다. 굉장히 또 믿음, 신뢰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어베일 코인 1000% 이상 급등했다가 다음날에 전날 대비 80% 폭락하면서 시세 조정 의혹을 받았던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코인을 또 골라야 될지 이러한 이야기들까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또 부실 코인, 시세 조정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각 패널분들마다 좀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대표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사실은 이제 기술 온체인 데이터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네. 일반 투자자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인플루언서, 크립토 유명인을 따라서 누가 투자했냐, 그런 이제 누가 관여했냐, 누가 고문이냐 이런 걸 보는데 근데 그것도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러고 가서 알고 보니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고. 가장 대표적인 네. 예가 이제 2017년 7월에 발행됐던 오미세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네. 여기는 뭐 이더리움을 만들었던 비탈릭 부테리,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저자 조세푼, 테더민트의 재건, 이더리움 또 그 캐스퍼 연구자 칼 플로이시 그리고 뭐 로저버 같은 굉장히 크립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네. 여기도 2021년 11월에 보바 네트워크로 리브랜딩하면서 이게 안 둘러가서 결국은 2023년 이제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전부 다 이 프로젝트가 유효성이 없다 해서 국내 4대 거래소도 모두 상폐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 바이낸스도 상폐가 됐는데 이렇게 유명했던 코인이고 비탈릭 부테린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코인의 형태다라고까지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찾기에는 아직까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은 굉장히 초기 그렇죠. 시장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믿지 마라. 믿을 놈은 없다. 너무 슬픈 거 아닌가요? 네. 원래 인생이란 불확실성 속에서 네, 던져보는 원래 하나의 인생은 혼자인 낚시질이기 것 때문에 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어베일 프로젝트가 하는 모듈형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코어 어플리케이션적으로도 필요하고 좋지만 얘네가 이걸 진작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얘네가 걸어갔던 길이 마치 오미세고가 프로젝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상폐되었던 그 절차와 폴리곤에서 이 이제 어베일로 가는 약간의 그게 조금 뭔가 공통점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중간에 여쭤봤어야 될 질문인데 오미세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과거 기존 유명 코인에 대한 붕괴 사태 이야기입니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좀 설명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그래도, 네.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네. 모여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레이어 2 프로젝트지만 네. 이런 것들도 쉽게 망하고 그리고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된 사례가 많다. 세럼도 있고 오미세고도 있고 뭐 또 웨이브도 있고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유명인을 믿고 따라서 투자하지 말라. 희생양이 결국, 된다라는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좋은 코인을 고르기 위해서 어떤 기준 해야 될지 우리 교수님, 변호사님 차례로 듣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있으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투자자분들에 대한 투자의 어떤 거기에 가치나 리턴도 가져가시지만 책임도 지시는 거잖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분들이 일단 먼저 공부가 좀 필요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공부도 하시고 본질적으로 이게 비즈니스 모델 그런 것들에도 종합적으로 아무리 그 기술적이 어렵지만 그 투자자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첫 번째 약간 스타팅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은요? 네. 네. 저는 금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뭐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를 막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장기간 건전하게 이 가상자산 시장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뭐 가상자산 가격의 근간이 되는 생태계 사업들이 좀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게 관리 감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가상자산이 실물 경제하고 연동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인이 저명하지가 않거나 이름이 없다 그러면 한 번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던지게 돼서 결국 코인 가격 하락하고 상패로 가는 게 요새 일인데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코인 계속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 생태계 사업에 진짜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계속 코인의 홍보 활동에도 힘쓸 것이고 그렇게 될 걸 기대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토큰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돼서 실제 기업들이 가격 회복을 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적으로 이어져 나간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원화 거래소들에서 이게 관리 감독을 하는데 로드맵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이행이 안 되면은 그 투자자 공시를 하라 그러고 그리고 시정 조치 등 내리고 있는데 그 검토가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백서 자체에 써진 사업은 되게 거창한데 실제 로드맵은 뭐 어떤 조잡한 어플 같은 거 만들거나 아니면 되게 단순한 홍보 활동을 딱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아 이건 이번 분기에 할 거 이행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금융당국이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되게 강력하게 조금 일정액 이상의 토큰을 발행한 사업자로 하여금은 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검토를 하게끔 하면 좀 건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황도 좋아져야겠지만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한 것들 코인 진품 명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찬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품명품 3회에서는요. 어베일 코인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매주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코인들 여러분들에게 정보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안까지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코인은 진품 명품일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수요일 오후 5시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